안녕하세요. 유대칠입니다. 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했던 첫 번째 시간이 재미있으셨는지. 재미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재밌다는 말보다 뭐 듣고 뭐 조그맣게라도 유익한 거 있으셨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세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 중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철학의 중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중세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 중세라고 하면 뭐 중세 대학을 지금 대학의 어떤 원형이라던가 뭐 시작이라던가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 있는 철학과의 원형이 중세 뭐 인문학부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세의 인문학부하고 현대 철학과는 많이 달라요. 우린 철학과를 졸업하고 무슨 뭐 의대나 법대나 뭐 신학대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실 그 중세에 있었던 인문학부라고 하는 것은 예비 과정이거든요. 이게 비대칭적,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상위 하위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부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역량을 키워가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 인문학부에 있던 사람들을 뭐 철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세의 인문학부가 현대 철학과, 그러니까 철학 박사를 양성하고 석사를 양성하는 현대의 철학가와 같은 공간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는 차차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할 이야기가 있겠죠. 어, 다른데 책에 보니까 다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네가 뭘 하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리 있게 전개하는 시간은 좀 따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르다 이겁니다. 중세대학과 현대대학은 다릅니다. 그 철학 박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세 때는 철학 박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철학 박사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대학은 엄밀하게 현대 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중세 대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중세 대학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중세라고 하는 것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한 부분으로서 대학을 보겠습니다. 중세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고대 철학과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지중해 연안 전체의 하나의 사상적인 공통어와 같은 것이다, 공통적인 수단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면요, 지금은 시간을 확 뛰어넘어서 10세기 이후입니다. 로마 제국이 갑자기 무너지고 나서 유럽은 상당한 혼란기를 경험합니다.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던, 유럽이 아니라 지중해를 생각해 볼게요.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던 하나의 보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길 자체도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사실 과거와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융성하기 어렵고, 보편적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장원 형태들이
유지가 되겠죠. 그곳을 그리고 자기가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던 사람도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땅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계약을 하고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일정 부분은 그 땅 주인에게 주고 자기가 나머지는 가지는 형태의 시간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난하겠죠. 그러니까 혼란기입니다. 하나의 큰 제도 질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래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몇백 년이죠. 혼란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에 단일한 화폐가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단일한 화폐가 움직여지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혼란기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혼란기 때는요, 잘 보면은 뭐 이렇게 빈곤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청빈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냥 수도 생활합니다. 예. 그리고 이 로마네스크 같은 거 보면 벽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도 아니고 저 시골 같은 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원제도라던가 외부의 침략이 크던가 사회적 혼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아니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장원제도가 있다가 도시가 융성해지고 상업을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 도시가 융성했다고 농촌이나 장원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농촌이나 장원에서 생산량이 많아져야지 그것도 상업으로 주고 파고 사고 팔고 할 게 생길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혼란기 이후에 9세기, 10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서유럽에 그리고 지중해 전체의 과거에 비해서는 질서가 보다 안정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의 초틀을 잡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게 되고 화폐가 등장해서 돌게 돼요. 그래서 13세기부터는 화폐에 대한 논의를 중세 철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임금에 대한 논의도 중세 철학자들이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정당한 임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고 돈에 대한 논의를 하느냐? 당연하죠.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몇백 년 동안 농업을 하면은 사실은 상거래를 하지 않고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팔고 정당한 가격, 정당한 임금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고 상업이 융성해지고, 한마디로 상업이라는 것은 내가 돈, 아니, 땅이 없어도 또 내가 충분히 상업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한마디로 과거보다는 인구도 늘고 잘 살게 됐다. 부자가 됐다. 흔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부자가 되는 유럽 사회에서 강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청빈입니다. 청빈. 왜 청빈을 강조하는 수도회가 등장하겠어요? 만약에 그 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혼란기 속에서 다 약탈이 일어나고 일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가득한 곳에서는 청빈을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왜 그냥 있어도 가난할까? 뭐 다 가난해가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 청빈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기특한 거죠. 장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9세기 넘어서고 이러되면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하니까 청빈을 강조하는 수도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13세기 넘어서서 13세기에서 14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오카미코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에 청빈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다뤄지잖아요. 왜?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리는 것을 혹은 돈을 나누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다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나누고 청빈에 대해 고민합니까? 그냥 있는 게 청빈인데요. 자,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서유럽의 질서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 하면 그때 등장한 새로운 질서의 세계, 그러니까 12세기에서 13세기로 넘어가는, 이제 크게 보면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그때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활발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길드입니다. 길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농업사회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무슨 노동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농사 지으면 돼요. 농사만 지으면 됩니다. 그래 그걸 주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주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주에게 주는 거 자기 건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상업이 발달해지면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뭔가 생산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더 잘 만들어서 더 잘 팔자. 좀 안전하게 돈을 벌고 싶다. 더 많이, 더 안전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려고 하면 조금 더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우수한 상품을 만드는 장인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뭐냐? 그게 길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도 자, 당장 건축하는 거라는 우리가 유럽에 가면 저는 뭐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남은 삶 또 유럽에 한번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기껏해야 대구에서 뭐 계산성당 좀 명동성당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쨌든 유럽 많이 가시니까 유럽에 가면 큰 성당 보잖아요. 근데 그 성당들이 대규모로 지어지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 하면 신도시 개발하는 그런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조직적으로 그걸 설계할 수 있고 조직적으로 노동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무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1세기 노르망디와 12세기, 13세기 파리 주변부에 드디어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석조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석조 건축물이 뭡니까? 돌덩어리로 만든 돌비. 그거로 만드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목조에다가 그것도 어렵지만 이거로 만드는 건 특히 더 어려워요. 그죠? 그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1287년 스웨덴 웁살라 대성당 여기에도 여기에 무슨 건축가 에티엔느 드 보비우 이 사람도 그냥 혼자서 짓는 거 아닙니다. 자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10명의 장려인을 무리 이루어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좀 기술 있고 이끌 수 있는 10명을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한 겁니다. 파리에서. 그러면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직을 이루어서 했어요. 우리로 치면 한 사람이 집 하나를 딱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작은 집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 이전에 예를 뭐 수사들이 짓거나 이러니까 수사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확히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사님들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냥 시키는 겁니다. 외부의 기술자들에게. 그럼 그 기술자들은 더 잘 해야 되잖아요. 혼자 못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혼자 조직하는 사람도 있고 설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돌 잘하는 사람, 뭐 치장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어떤 무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1344년에 성 비투스 대성당에서 마띠웨 다라 이것도 이 사람도 홀로 장사하죠. 이렇게 뭔가 작업하지 않습니다. 장식 작업을 할 석공 다수의 무리와 함께 작업을 한다. 이런 큰 성당도 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하지도 않고 설계자 한 사람이 그냥 벽돌 나르는 사람 그냥 아무나 불러갖고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질서를 가지고 질서를 해야겠죠. 설계를 한 사람이 지시를 내리며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1322년에 윌리엄 헐리라고 하는 사람도 엘리 대성당을 지을 때 이 사람은 위에 여는 목 이렇게 돌이라면 이 사람은 목공 기술과 목공 건축물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때 보면 성당을 지을 때 대성당을 지을 때는 목수와 석공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 현장에서는 두 개의 무리, 두 개의 길드가 작동을 한 겁니다. 그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 지금 손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봅시다. 이 나무를 손질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 요도 보니까 돌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산업이 커지고 이제 지을 때도 대성당이라서 100m가 넘는 그런 대성당이 지어지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럼 여럿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 그걸 우리 분업과 조직화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장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장인들이요. 근데 전문적인 장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내가 전문가라고 그러면 전문가입니까? 그 야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그 치과 야매 아줌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 싸다고 해서 그 치과 하다가 작살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전문화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냥 치과에서 오래 뭘 봤겠지.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이 공인돼 그냥 전문화가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게 공인이 돼야 된다. 공인이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도 실제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돈을 줄 때도 주는 게 아니라 세분화되고 그 기술의 등급에 따라 그러니까 얼마나 전문화된 장인에 따라서 소득이 달랐어. 한마디로 야매로 하면 돈 못 버는 겁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중세 대학이 등장하고 중세 의과대가 등장하면서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야매 의사들 아닙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머리 아프다 하면 이렇게 뭐 머리를 짜그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거기에다가 소금을 발랐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흙으로 치료한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의대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의료 행위에 대해서 공인된 전문인이야. 공인된 전문인들을 양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함부로 아무나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배타적 자격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문화된 장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면 그 전문화된 장인이 길러집니까? 바로 길드입니다. 길드. 왜냐하면은 아까 했죠. 건설을 할 때도 길드가 뭐 목공이니 속순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혹은 같이 동업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형편없으면 안 돼요. 그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누가 거기서 뭘 일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길드의 조직원들은 그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교육적으로 그 길드를 구성하고 있는 장인, 사부, 그 사부는 제자에게 공인되어 있는 수준만큼의 기술을 전수해 줬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고,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행정적인 권력자들이 그것을, 어, 그 자격을, 그 전문화되어 있는 자격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교육과 그 다음에 공적인 것들이 함께 작동됐던 정말 공인된 전문가들의 양성되는 곳이 길드였습니다. 그럼 12세기에 아까 그 건축도 12, 3세기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때 등장합니다. 자, 길드의 제빵업자 길드는 13세기에 크게 등장하는데 12세기에 이미 빵 굽는 사람과 반죽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이들 사람들한테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빵 무게를 속여 먹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유럽 사람들 빵이 주식인데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고 이러니까 외부 세력에서 어떻게 했냐 자기들끼리 그리고
외부의 행정적 세력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기준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거죠. 어느 시에서 시장이 그럼 우리는 요런 교육을 거쳐서 너희들이 양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해줄게.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공인하는 대신에 수시로 너희들이 그 정도 능력이 있는지 검사하고 사기 안 치는지 검사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4년의 견습 생활을 빵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서 4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하고 나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야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마지스타가 그래서 빵을 만드는 그 자기가 명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빵 만들어서 지금처럼 학원 그냥 제빵 학원 나온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도 제빵 학원만 나왔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이거 그런 거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은 인구에 훨씬 더 이제 4년 내 시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지방 권력자들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감시했어요. 왜 빵 사기칠까? 예를 들어서 얼마에 몇 그램인데 얼마에 몇 그램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맛의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길드라고 한 조직은 자기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야 했지만 동시에 외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혹은 국가에 사기를 치지 않고 국민에게 민폐를 주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감시를 하고 받는 그러한 형태 두 가지 다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길드를 만들고 나서 나쁜 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독점을 해버려. 그럼 가격이 막 무너지죠. 정당한 가격.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시로 감시를. 그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심해지니까 길드와 사부, 마지스타 이거 운영 금지해 버립니다. 왜? 자기들이 길드를 조직해서 그것을 독점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값을 결정해 버리고 이기적 조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믿을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전문적인 기술자들을 국가 혹은 도시 정부가 외부에서, 그렇죠.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탠다드가 등장한 겁니다. 아무나 빵 만든다고 해서 빵 만들 수 있다고 빵집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길드의 장인, 한 사람이 장인은 뭐냐면 자기 가게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재했습니다. 길드에서 나와야지만의 빵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아무나 할 수 있으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빵집 문이 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리해보면 건설 노동자들이 아까 했던 빵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기술 유지가 발전됩니다. 기술이 유지하기도 하고 발전되지. 사부에서 제자가 다시 사부가 돼서 또 이어지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길드는 사부의 공간입니다. 이 사부는 숙련된 장인이에요. 이들이 길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유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우리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가게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왜 서양 보면 자기 이름 이래 가지고 하죠. 우리도 왜 빵집 같은 거 하면은 누구누구 베이커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우 드물게 두 명이서 이렇게 공업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사부는 가게를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가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칠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든 빵을 팔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길드는 전문가의
양성 장소, 그죠? 건축 전문가, 빵 전문가, 뭐 가죽 전문가.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가 양성되고 하니까 뭐예요? 그 길드 안에 어느 빵집은 맛이 없고 맛있고 이게 아니고 그 길드 안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다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그게 길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길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뭐가 좋겠어요? 사부가. 사부는 자기가 장인이 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공인되어 있는 기술자가 되어서 좋죠.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을 가진데 공인이 안 되면 힘들잖아요. 공인이 안 돼 버리면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자신을 믿을 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인이 됐다는 그 수단이 됐다. 그게 좋은 겁니다. 또 하나는 길드가 등장해서 좋은 것은 그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서 그 길드 활동하다 다친 사람, 죽은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씁니다. 그럼 길드는 뭐냐? 중세 노동자들이 보다 편하게 경제 활동할 수 있고, 보다 편하게 기술자가 될 수 있고, 보다 편하게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세 서유럽에서의 길드는 통해서 많은 시민들은, 많은 민중들은 드디어 믿을 만한 기술자가 만드는 제품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믿을 만한 기술자가 될 때 어디 가서 배워야 하는지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길드 제도가 대학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잘 보세요. 옛날에는 대학이 등장 이전에는 사실은 개인이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빵해도 말주변이 좋으면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데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말주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말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생계 유지도 안 되겠죠. 근데 저 사람은 사실 불량품이야. 말만 뭐 어디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문학자라고 하면서 뭐 코로나19 뭐 이러니까 뭐 얼마나 죽는다라고 사람 엄청나게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막 했는데 뭐 안 죽었잖아요. 한국은. 우리 그렇게 사실 뭐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 얼빵한 학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이 등장 전에 보니까 어? 내가 학자가 되고 싶은데 어디 가지? 어디 가서 배워야 되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아까 길드 보세요. 빵 만드는 길드다. 그럼 내가 빵 만드는 길드에 가서 그곳에 사부에게 빵 만드는 걸 배우면 돼요. 그러면 그 내가 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4년 동안 거기서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나도 빵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학자는 당장 대학이 등장하기 전에 학자는 그러니까 얼빵해도 말주변이 좋으면 이제 수강료를 많이 받아서 잘 사는 거고 아무리 공부하고 치열하게 연구를 해도 말주변이 없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당시 사회에 있는 길드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만든 것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부라고 제가 했는데 그 장이 그 사부가 우리 석사잖아요. 대학에 와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학자를 양성하는 곳. 취업을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중세대학은. 학자가 배출이 돼야 돼요. 그럼 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당시에 있던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한 것이 인문학부고 그래서 인문학부 과정을 거쳐야지 그 사람이 무슨 신학자가 되고 법학자가 되고 의학자가 되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학자를 양성하는 거다. 학자는 뭡니까? 자기 이론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들이나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길드는 우리가 빵 만드는 길드를 생각해서요. 빵 길드. 빵 길드는 두 가지죠. 빵을 효율적으로 팔기 위한 공간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는 빵 만드는 사람, 빵 만드는 사람 또 길러내고 좋은 빵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학은 사실은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자를 만들어냅니다. 학자를. 그래서 중세대학은 근본적으로 교육 공간이에요. 학자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생산해내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학자를 만들어내는 데입니다. 학자를. 그 대학의 기본은 학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대학이 학자를 양성하지 못하면 그건 대학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빵 만드는 그 길드에 갔는데 거기서 배워봤자 빵을 못 만들어요. 공인된 빵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그 빵 길드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철학 같은 거 할 때 철학과에 한국에 있는 철학과에서 그것이 적어도 대학에 있는 철학과라면 철학자를 양성하는 곳이 철학과입니다. 철학자를 양성하고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뭘 번역 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 이거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대학의 철학과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원래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뭐 철학과로 와도 철학자가 아니라 뭐 다른 거 될 수 있다고 홍보를 하죠. 무슨 뭐 교직원도 될 수 있고 뭐 이것도 되고 이 철학과면 아무나 다 합니다. 저 동기 중에서 이발사 아니 미용사 된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시골에서 집 나르는 사람도 있어요. 철학과 나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원하지는 않죠. 좋은 곳에 취직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철학과는 망하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는 기본적으로 철학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철학자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고 철학과에 나와서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철학과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철학과는 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대학은 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대학이라는 길드는 조합은 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학자를. 이게 포인트예요. 믿을 수 있는 학자, 공인된 학자. 설사 나와 그 학자들이 서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신뢰가는 학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논쟁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훌륭한 학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대학이다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은 다 길드입니다. 볼로냐 대학은 학생 중심 길드고 파리 대학은 사부 중심 길드입니다. 일정 금액을 받으며 교육했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왜요? 학자가 아까 그죠 왜 길드를 만드는지 그걸 생각해보면 길드를 만든 이유는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좋은 빵을 만드는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교육하는 기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빵을 만들어야 해요. 좋은 빵을 만들어야지 좋은 길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만듭니까? 빵 만드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다양한 경쟁과 외부적인 위험 속에서 빵 만드는 기술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럼 대학이라는 것도 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별로 머리에 든 것도 없는데도 말재주 좋으면 돈 벌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는데도 말재주 없으면 가난하고, 이게 아니라 대학이라는 길드 속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가르침으로써 학자도 생계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학생들도 공인된 선생에게 배울 수 있고, 그곳을 나오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는 공인된 학자의 자격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겁니다, 원래. 자, 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길드가 있고, 학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의 길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학생 길드와 사부 중심 길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쨌든 중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학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곳이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여는 혼란기가 있고 가난으로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다. 자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서히 깨달아가던 시기, 서유럽의 길드가 흥하던 시기에 대학도 등장을 합니다. 이거 다 비슷한 시기거든요. 아까 건축 길드나 빵 길드나, 여기 보면 다양한 길드가 있죠. 약초 파는 길드, 갑옷 만드는 길드, 빵 굽는 길드, 가방 만드는 길드, 이발사 길드, 뭐 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이 무렵에 뭐냐, 로마 제국이 무질서하게 있다가, 그죠? 사람이 거주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무질서한 채로, 혹은 질서가 필요 없이 그저 자기가 이제 허락된 조그마한 땅을 농사 지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도 어느 조직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그 조직 속에서 자기는 공인된 기술자가 돼야 되고, 공인된 기술자가 됨으로써 그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 사회에도 공인된 기술자로서 유익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는 서서히 질서를 만들어가던 세상입니다. 학자들도 무질서하게 있어요. 학교라는 게 수도원 학교, 주교자 성당 학교, 아니면 개인 교사들, 그렇게 있으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스탠다드한 어떤 방식으로 교육되는 게 아니라 저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는 공간이 등장하면서 큰 틀에서는 서로 믿을 수 있는 대학이라는 질서 속에서 학자가 양성된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 공인된 학자가 없죠. 그냥 자기가 혼자 노력해서 뭐 하던가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대학이 등장하면 어떤 질서 속에서 학자가 생성됩니다. 학자가. 다른 꽃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그냥 산발적으로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 선생이, 그 사부가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그 열심히 배웠는데 자기도 얼빵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길드가 등장하면서 그런 일들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는 로마 제국이 갑자기 무너진 이후에 등장한 무질서의 세계 이후에 로마 제국, 그 지중해 연안의 질서의 공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 질서 속에서 보다 편안하게 자신의 생존을 누리면서 산 거고, 다른 여러 직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여러분들, 중세는 질서의 공간이다. 중세는 질서의 공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산발하게 있던 개인 기술자들이 자체적으로 질서를 만들어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어느 막 독재자가 등장해서 질서를 잡은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 길드라고 하는 것은 파파스머프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여러 사람한테 막 지시하면서 내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 기술자들의 자발적으로 이루어난 거예요. 그것이 자발적으로 생겨버린 질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서 없이 있으면 수주 미달 선생들도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이 질서 속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재미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세의 이 질서라고 하는 거,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르도라고 라틴어로 하는데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막 하지 않죠. 질서에 있습니다. 모든 곳이 질서,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규칙적으로 무질서하게 있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두 질서 속에서 판단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이렇게 이게 흩어진 네 명의 기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 요거다. 그러면은 다 장점인데 요거는 공통된 장점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교육시켜서 요거는 꼭 다 해내는 그러니까 수준 이하의 기술자는 양성하지 않는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보세요. 다시 중세는 질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중세 도시가 있죠. 성벽을 요래쳐 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는 뭐예요? 무질서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질서의 공간입니다. 왕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죠. 이 밖은 무질서예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무질서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추방되는 게 죽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추방,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질서의 외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싫어합니다. 두려워해요. 내가 이단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로 가버리면 이단이 되면 질서 밖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사 죽여도 그게 살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봐도 사람 죽이면 안 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단이 되면 질서 외부자입니다. 질서 외부자라는 말은 뭐냐 보면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것도 질서 속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단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신분제 사회에서도 바뀌어요. 신분제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있다면 이단은 이 밖이에요. 질서의 밖이에요. 질서의 밖은 한마디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세 귀신이 또 다 이런 데 나와요. 여러분들 만화 같은 거 보면 성벽 문 열고 밤에 이렇게 말 타고 달리면은 성벽 밖으로 가면 갑자기 밤에 숲에 보면 나무들이 다 귀신처럼 나오고 그죠? 그리고 백설공주 같은 사람 도 일로 추방되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리고 일로 가니까 뭐 일곱 난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죠. 거기 광부들이 있고. 그럼 이곳은 추방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질서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질서 속에서 그래서 자기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질서 속에 더 높은 질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중앙에 성당 얘기하죠. 그럼 이 성당은 성벽 안에의 더 높은 차원 높은 질서의 공간이냐? 아니면 이것도 그냥 이 성벽 안에 있는 하나의 공간이냐? 특별한 그 기능을 가진 이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질서 안에 보편적 질서 안에
성당도 그 보편적 질서의 하나의 공간일 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왕권을 강화하는 사람일 겁니다. 왕이 이 질서의 유일한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성당은 특별하다 라고 하면 교황권을 그 위에 둡니다. 여러분들 그 성당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걸 이리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그 괴물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지켜보고 째려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12사도가 웃고 있는 거 없이 다 신경질 난 모습으로 보고 있잖아요. 왜? 경계하는 거죠. 이곳과 이 성당 밖과 성당 안은 다르다. 다른 공간이다. 여기는 성스러운 공간이고 이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성당이라고 하는 여기에 세속의 질서에서 성스러운 질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황 측, 그러니까 교회권을 높이 보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아까 뭐 웁살라 대성당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성당은 이렇게 입장합니다. 안으로. 문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서쪽에서 들어갑니다. 동쪽 방향으로. 자, 이것도 볼게요. 이게 노틀담 성당. 이것도 서쪽 방향에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이것도 볼게요. 이건 아헨 성당인데 대성당인데 이것도 서쪽에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이것도 볼까요? 이게 아까 이제 엘리 대성당도 이것도 서쪽에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동쪽에 뭐가 있죠?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이라는 만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바로 그곳 아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그 전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성체가 이쪽에 이렇게 모셔져 있을 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죠. 그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빵. 그걸 뭐냐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간다라서 이곳이 이쪽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자체의 의미적인 것. 이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간이다. 이 외부와 이 안은 다르다. 이 외부와 이 안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는 추방은 아닙니다. 여기는 성스러운 공간이고 여기는 세속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도 아무리 신학자들이 야, 이 성 밖에 있는 여기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질서는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가장 공포스럽고 질서에 편입하려고, 질서에 들여보려고. 그러니까 이 외부에 있는 것보다는 이 안에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서 일로 가야 돼요. 무질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철학 내내 서양 사람들은 주로 뭘 했냐? 중세 철학 때의 서양보다는 이슬람 학자들 다 쳐갖고 뭘 했느냐? 이 세계를 자신들의 질서 속에 편입시켜 읽어내려고 했어요.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질서의 밖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지중해 중세 사람들에게 그 질서의 밖 두 개는 뭐냐? 하나는 신이고 초월적인 의미에서 질서의 밖입니다. 질서의 지배자 창조자. 또 하나는 질서의 밖은 이단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이것은 경외로움의 대상이고 이것은 공포의 대상. 공포의 대상 혹은 자신들이 질서 있게 만들어야 하는 대상. 학자들도 자신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보다는 질서 속에 있는 것이 편합니다. 대학이 등장하면서부터 대학이라는 길드가 등장하면서
학, 학자들도 질서 속에서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책을 내는 형태들도 질서 정연합니다. 그 전에는 산발적으로 워낙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면 대학이라는 곳이 등장하면서 문헌의 방식들도 질서 정연합니다. 언제 어떤 강의를 해야 되고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모든 질서들이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든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든, 그래서 문헌의 방식도 질서정연하게 모두에게 공인되는 형태가 됩니다. 파리의 빵집에서 같은 길드라면 그 길드에 속해 있는 파리에서의 빵집에서 먹든 옥스퍼드의 빵집에서 왔던 그 빵의 품질이 같아야 되는 것처럼 대학 역시 대학이라는 공간이 있다면 그 사람이 파리 대학에 있건 옥스퍼드 대학에 있건 서로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공인된 학자를 양성합니다. 대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대학의 생산품은, 그리고 대학의 존재 이유는 보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보다 편하게 두려움 없이 무질서의 공포 속에서 학자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편하게 질서 속에서 학자가 연구할 수 있는 것. 그 연구를 또 뭐냐? 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학자를 양성하는 것. 지금 우리가 중세 철학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세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에 집중하고 있는가. 근데 그들 삶도 그렇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시험을 칩니다. 중세대학에서도. 그러면 시간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그렇게 까탈스럽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과 다른 공인된 학자의 등장. 내가 이제 정말로 믿을 만한 철학 노동자다. 제빵 노동자도 이제 나는 믿을 만한 기술을 가진 제빵 노동자다. 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 생산의 공간이 등장했다면 이제 학자에게서도 내가 믿을 만한 철학 노동자다. 나는 믿을 만한 의학 노동자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질서의 공간이 등장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중세대학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의 현대 대학에서 학자가 주된 목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가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재미있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도 신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철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신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머리를 쓰면서 어떨 때는 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에 집중해 보는 것. 그냥 중세 대학이 있었다. 그 중세 대학이 있었으니까 그 중세 대학이 현대 대학의 시발점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전하는 이야기는 중세 대학의 중요한 점은 드디어 공인된 학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대 대학은 과연 공인된 학자를 양성하고 있는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여기서 공부했지만 너는 철학자가 될 수 없어. 철학자가 되려면 외국 유학 갔다 와라. 그럼 그건 대학이 아닙니다. 왜? 공인된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니까요. 그건 대학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정말 철학과가 있다면, 그리고 있어 왔다면, 이곳에서도 공인된, 전 세계 어딜 가도 무시받지 않는 공인된 철학자가 생산되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